아들 여기 있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전무는 종팔의 어깨를 발로 밀며 말했습니다. 종팔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12년을 참아온 남자가 또 한 번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종팔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 한 권을 꺼내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됐다. 전무가 부사장 승진 축하주를 들던 그 순간 38건의 수첩이 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종팔의 눈이 떠졌습니다. 12년째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는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건너편 방에서 아들 준호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종팔은 소리나지 않게 문을 닫고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구부정한 어깨와 깊게 패인 눈가 주름이 비쳤지만 그는 거울을 오래 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림질에 둔 검정 양복을 입고 흰 셔츠 단추를 채우는 손놀림은 군대에서 총을 조립하던 시절처럼 정확했습니다.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 종팔은 건너편 준호의 방문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5시 40분 종팔은 오영진 전무의 자택 앞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습니다. 12월의 새벽 공기가 차 안을 금세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종팔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전무가 나올 때까지 버텼습니다. 6시 5분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무가 정한 규칙이었습니다. 나오기 5분 전에 시동 걸 것. 예전에 전무가 탈 때 차가 따뜻하도록 미리 시동을 걸어두었더니 돌아온 것은 기름값이 공짜냐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뒤로는 전무가 나오기 딱 5분 전 6시 5분에 시동을 거는 것이 종팔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5분 동안 히터가 간신히 돌아가기 시작할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영진 전무가 캐시미어 코트깃을 세우고 나왔습니다. 종팔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전무는 인사도 없이 뒷좌석에 앉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회사. 종팔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전무의 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래처와의 통화였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전무의 구두 끝이 운전석 등받이를 탁 하고 찼습니다. 종팔의 허리가 앞으로 꺾이며 움찔했지만 핸들을 잡은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발길질은 12년 전 처음 이 차에 앉았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고 그 다음에는 분했고 지금은 그냥 등이 맞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전무가 코트를 벗어 운전석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종팔은 아무 말 없이 그 코트를 받아 깔끔하게 개어들고 전무의 뒤를 따랐습니다. 본관 로비에서 전무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점심때 집사람 백화점 데려다줘. 끝나면 딸 학원도 데려다주고. 종팔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기 전에 전무는 이미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시간은 종팔에게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틈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차하고 실내를 닦고 전무의 오후 일정에 맞춰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임원들이 오기 전 이른 시간에 혼자 먹고 차로 복귀하는 것이 종팔의 루틴이었습니다. 언제 호출이 올지 모르니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난 12시 30분 전무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전무 부인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팔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자 부인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무 말 없이 탔습니다. 백화점까지 가는 20분 동안 부인은 종팔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종팔은 차에서 내려 부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종팔의 또 다른 업무였습니다. 부인이 매장을 돌 때마다 쇼핑백이 하나씩 종팔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1개, 2개, 3개.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채 부인의 반 발짝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부인은 매장 직원에게는 환하게 웃으면서도 종팔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2시간 가까이 백화점을 돈 뒤 종팔은 쇼핑백 6개를 들고 주차장까지 걸었습니다. 부인은 통화 상대에게 아니 그 가방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부인을 자택에 내려드린 뒤 이번에는 전무의 딸을 학원에 데려다 줄 차례였습니다. 고등학생인 딸은 뒷좌석에 앉아 이어폰을 꽂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원 앞에 도착하자 차 문을 발로 툭 차며 내렸습니다. 종팔은 문에 찍힌 구두 자국을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전무의 핏줄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회사로 복귀하자마자 전무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거래처 미팅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팔이 본관 앞에 차를 대자 전무가 뒷좌석에 타면서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전무는 거래처와 단가 협상, 납품 일정, 그리고 절대 차 안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들까지 거리낌 없이 쏟아냈습니다. 종팔이 바로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전무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사람이 아니라 차의 부속품이었으니까요. 저녁, 전무는 임원 회식에 들어갔습니다. 종팔은 식당 앞 주차장에서 대기했습니다. 밤 9시, 10시, 11시. 전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종팔은 차 안에서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전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야와. 종팔이 식당 앞에 차를 대자 전무가 비틀거리며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술 냄새가 차 안가득 퍼졌습니다. 전무는 뒷좌석에 비스듬히 누우며 구두를 신은 발을 운전석 등받이에 올렸습니다. 종팔은 그 발을 내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전무 자택 앞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깨우자 전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가장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것은 전무 본인이었지만 종팔은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전무가 현관 안으로 사라진 뒤 종팔은 뒷좌석에 남은 술 냄새를 창문을 열어 빼고 전무의 구두 자국이 묻은 등받이를 물티슈로 닦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켜놓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다 잠든 것이었습니다. 종팔은 아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오늘 하루 중 처음으로 얼굴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오랜 세월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곧 이 아이가 같은 회사에 출근하게 된다는 사실이 종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간 종팔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전무의 일정, 방문한 거래처, 차 안에서 들은 통화의 핵심 내용을 짧게 적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왜 적기 시작했는지는 본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루가 흘러가 버리는 것이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첩을 서랍에 넣자 같은 크기의 수첩이 수십 권 빼곡히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을 끄고 누운 종팔의 등이 욱신거렸습니다. 오늘도 2번 맞은 등이었습니다. 박종팔은 12년째 같은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 종팔은 여느 때처럼 전무를 회사까지 모신 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전 일정이 없는 날이면 종팔의 할 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차, 실내 청소, 오후 동선 확인,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서둘러 점심을 먹고 차 안에서 대기하는 것. 수년간 수천 번 반복한 루틴이었습니다. 주차장 구석 기사 대기실이라고 불리는 곳은 접이식 의자 2개와 자판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임원 기사들과 마주칠 때도 있었지만 종팔은 말이 없는 편이었고 상대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서 종팔은 전무님 차 12년이라는 것 하나로 이미 유명했습니다. 그게 대단하다는 뜻인지 불쌍하다는 뜻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전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지금 성원산업 김 상무한테 가. 내 서류 전해주고 거기서 서류 하나 받아와. 종팔은 전무 비서실에서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성원산업으로 향했습니다. 성원산업은 대한정밀의 주요 협력업체 중 하나로 종팔이 전무를 태우고 여러 번 방문했던 곳이었습니다. 김 상무는 1층 로비까지 직접 내려와 종팔을 맞았습니다. 임원도 아닌 운전기사를 로비까지 나와 맞이하는 것이 종팔에게는 의아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건네자 김 상무가 미리 준비해둔 듯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일반 서류 봉투보다 조금 두꺼운 느낌이었지만 서류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무님 드리는 거라고 전해드려. 김 상무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종팔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뒷좌석에 봉투를 놓고 회사로 향하는 동안 백미러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거래처 간에 서류가 오가는 것이 이상할 건 없었으니까요. 전무에게 봉투를 전달하자 전무는 서랍을 열어 봉투를 넣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전무에게서 수고했어라는 말을 들은 것이 얼마 만인지 종팔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야, 이 사람아, 차나 빼만 들어왔는데 2글자짜리 수고가 이렇게 낯선 단어가 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분이 묘했습니다. 2주 뒤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성원산업이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였습니다. 삼정기공 이 부장한테 가서 서류 주고 서류 받아와.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전달하고 서류 봉투를 받아오는 것. 기사가 거래처 간 서류를 전달하는 것은 어느 회사에서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심부름은 이어졌습니다. 성원산업, 삼정기공, 한일테크, 거래처 이름만 바뀌었을 뿐 패턴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던 것이 점점 잦아져 한 달에 서너 번으로 늘었습니다. 종팔은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류라고 했으니 서류겠거니 그 이상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은 있었습니다. 봉투를 넘길 때마다 거래처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전무가 봉투를 받을 때마다 꼭 서랍에 넣고 비서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종팔은 그 의문을 일부러 머릿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을 58년을 살면서 몸으로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봄 종팔의 삶에 오랜만에 빛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들 준호가 대한정밀 공채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 1년을 준비한 끝에 받아든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준호가 거실에서 합격 소식을 알렸을 때 종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부엌 쪽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을 봤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팔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를 닮은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종팔은 무어라 말 대신 아들의 어깨를 한번 툭 쳤습니다. 그것이 이 과묵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축하였습니다. 준호는 신제품 개발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첫 출근날 전날 밤 종팔은 거실에서 준호의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됐다. 자. 종팔은 구두를 현관에 가지런히 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현관 앞에 나란히 놓인 두 켤레의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검정 구두와 자신의 새 구두. 내일부터 같은 회사로 향하는 두 켤레였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되었지만 종팔은 회사에서 아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무전속 기사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뻔하면 종팔이 먼저 뒤로 빠졌고 구내식당도 시간대를 달리했습니다. 준호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지 회사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준호가 회사 이야기를 하면 종팔은 말없이 듣다가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가끔은 밥은 먹었냐가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자 사이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전무는 어느 날 차 안에서 종팔에게 물었습니다. 야, 내 아들이 우리 회사 개발팀에 들어왔다며? 종팔의 등이 순간 굳었습니다. 전무의 입에서 아들 이야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전기사 아들이 엔지니어라. 세상 좋아졌네. 전무는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표정 그대로 비웃는 듯 웃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종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무가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종팔은 전방만 바라보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무라는 사람이 그냥 던진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그 사람 뒤에서 살아온 종팔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무가 아무 의미 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수첩에 적은 내용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전무님, 준호 입사 사실 알게 됨. 종팔은 그날부터 서류 심부름을 할 때마다 날짜, 거래처 이름, 수령인 이름을 수첩에 함께 적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전무의 그 웃음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봉투를 손에 들 때마다 무게가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대한정밀에 입사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신제품 개발팀에서 준호는 조용히 자기 몫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신입치고 튀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맡은 일에 대한 집중력과 꼼꼼함은 팀 내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팀이 6개월째 매달리고 있던 차세대 정밀 부품 프로젝트에서 준호가 낸 아이디어 하나가 설계팀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기존 공정에서 불량률을 줄이는 새로운 접근이었는데 팀장도 이거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에 준호의 이름이 주요 기여자로 올라갔습니다. 종팔은 그 사실을 아들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먹으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낸 아이디어가 프로젝트에 들어갔어요. 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종팔은 젓가락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잘했다라는 말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기 방에서 불을 끈 뒤 종팔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내한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냈다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중간 보고가 임원진에게 올라갔을 때 보고서에서 준호의 이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의 기여자가 준호가 아니라 개발팀 이정훈 과장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훈 과장은 오영진 전무가 직접 챙기는 소위 전무 라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무가 영업 총괄이면서도 개발팀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장의 전폭적인 신임 아래 사실상 회사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실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중간 보고서에 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설계 변경 아이디어는 제가 낸 건데요.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원, 나도 안다. 근데 위에서 이 과장 이름으로 올리라고 해서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위에서라니요, 누가요?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위라고 하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준호는 참지 못했습니다. 인사팀을 찾아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해당 아이디어를 낸 과정을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신입이 임원 라인에 정면으로 부딪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3일 뒤 인사팀에서 발령장이 나왔습니다. 박준호 신제품 개발팀에서 충남 공주공장 생산관리부로 전보 발령.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본사 핵심 부서에서 지방 공장 말단으로 밀려나는 것. 신입 1년차에게는 회사 생활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발령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방 발령 났어요. 공주공장이요. 종팔의 손에 들려있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린 걸 항의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전무님 라인이래요. 종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분한 것인지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인지 종팔은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 다음 날 아침 종팔은 전무를 회사에 내려드린 뒤 전무 집무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비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종팔은 전무님께 직접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30분을 기다린 뒤 전무가 종팔을 불러들였습니다. 종팔은 집무실에 들어서자 전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8세의 남자가 오랜 세월 모신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어떤 무게인지 전무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무님, 제 아들 발령권입니다. 아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전무는 의자에 기대앉은 채 종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으로 걸어 나와 무릎 꿇은 종팔의 어깨를 구두 끝으로 밀었습니다. 차 안에서 등받이를 차던 그 발이었습니다. 야, 내 아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런 거야. 신입이 뭔 항이야. 근데 내가 봐줄 수도 있어. 종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여기 있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 전무의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아들이 엔지니어라 세상 좋아졌네라고 했을 때와 같은 눈이었습니다. 종팔은 그 눈의 의미를 이제는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들은 종팔을 잡아두는 사슬이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팔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무릎이 떨렸습니다. 분해서 떨리는 것인지 무서워서 떨리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서류 심부름의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이던 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 되었습니다. 거래처도 늘어났습니다. 성원산업, 삼정기공, 한일테크에 더해 새로운 업체 이름이 추가되었습니다. 받아오는 봉투도 점점 두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 때 느껴지는 무게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전무도 예전처럼 수고했어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봉투를 받아 서랍에 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종팔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준호의 지방 발령은 보류 상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무가 인사팀에 한마디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본사에 남아있는 한 종팔은 전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는 발령이 보류된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전무를 찾아간 뒤로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항상 그 사람한테 그래요? 무릎까지 꿇으셨다며요. 회사에 소문 다 났어요. 종팔은 TV 화면을 바라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저 지방 가도 괜찮아요. 진짜예요. 밥 먹어라. 종팔은 그 말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심부름이었습니다. 전무에게서 전화가 왔고 종팔은 한일테크로 향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양이 많아서 상자로 준비했습니다. 한일테크 김 차장이 내민 것은 작은 상자였습니다. 구두 상자 절반 정도 크기에 갈색 테이프로 꼼꼼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종팔이 손에 들자 묵직한 무게가 팔목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봉투와는 확연히 다른 무게였습니다. 서류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거웠고 크기에 비해 밀도가 이상했습니다. 서류 맞습니까? 종팔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2년 가까이 심부름을 하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김 차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뭐 자료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무님께 잘 전해드려 주세요. 김 차장은 종팔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종팔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상자의 무게가 유독 손에 남았습니다. 봉투일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 상자가 되니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서류가 아닙니다. 종팔의 머릿속에 그 문장이 떠올랐지만 애써 밀어냈습니다. 차 뒷좌석에 상자를 놓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백미러로 상자를 봤습니다. 갈색 테이프가 감긴 평범한 상자.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종팔은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확신하면서도 열어보지 않는 것은 열어보는 순간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상자를 들고 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차장 턱에 발이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면서 상자가 손에서 빠져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서리가 찌그러지며 갈색 테이프가 한쪽 벌어졌고 그 틈 사이로 무언가 빠져나왔습니다. 5만 원권 다발이었습니다. 종팔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종이띠로 묶인 5만 원권 뭉치 하나가 상자 밖으로 반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팔은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을 상자 안에 밀어넣고 벌어진 테이프를 손으로 꾹꾹 눌러붙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2년 가까이 받아온 봉투, 서류치고는 묘하게 두꺼웠던 그 봉투들,
건네줄 때마다 긴장하던 거래처 사람들의 표정. 전무가 봉투를 받으면 꼭 서랍에 넣고 비서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것.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봉투 안에도 이것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전부. 종팔은 주차장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개 취급하더니 범죄의 심부름꾼으로까지 써먹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포가 왔습니다. 거래처에서 현금을 직접 받아온 사람은 박종팔입니다. CCTV에도 찍혀 있을 것이고 거래처 직원들도 종팔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일이 터지면 전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박종팔이 혼자 한 짓이다. 그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종팔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때 전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상자 가져왔어? 종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빨리 올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종팔은 상자에 찌그러진 모서리를 손으로 다듬고 벌어진 테이프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전무 집무실에 들어서서 상자를 내밀었을 때 전무는 상자 모서리가 찌그러진 것을 힐끗 봤습니다. 이거 왜 이래? 옮기다 살짝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는 상자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종팔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상자 안의 돈다발을 확인하는 전무의 모습을 보며 종팔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걸. 운전기사가 뭘 봤든 뭘 알았든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오래도록 발로 등을 차면서 확인한 사실이니까요. 됐어, 나가. 종팔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종팔은 준호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자기 방문을 잠갔습니다.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수첩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거래처 심부름이 시작된 날짜, 방문한 업체, 받아온 봉투와 상자, 수령인 이름, 날짜별로 정리하니 일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분기 말과 반기 말에 심부름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의 계약 갱신 시기와 겹치는 것이었습니다. 종팔은 수첩을 덮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 열쇠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전무 차량으로 가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블랙박스 실내 녹음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전무가 차 안에서 했던 전화 통화들이 날짜별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종팔은 그날부터 매일 퇴근 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의 녹음 파일을 USB에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를 꺼내 복사하고 다시 블랙박스에 넣어두는 것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전무가 차 안에서 거래처와 나눈 통화, 비서에게 지시한 내용, 심지어 종팔에게 가서 받아와라고 한 목소리까지 전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전무는 이 차에 실내 녹음 기능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귀없는 기계라면 그 기계가 모는 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USB를 수첩이 쌓인 서랍 옆에 넣었습니다. 수십 건의 수첩과 나란히 놓인 작은 USB 하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그로부터 몇 달 뒤 회사에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영진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었지만 임원 비서실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라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전무가 영업총괄로서 지난 10년간 매출을 3배 가까이 끌어올렸다는 것이 사장의 평가였습니다. 물론 그 매출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종팔은 알고 있었지만 입을 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전무의 기분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차 안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날이 생겼고 종팔에게 발길질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줄었을 뿐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무는 좋은 기분 속에서도 종팔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까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팔은 전무의 기분이 좋아질수록 불안했습니다. 매일 밤 블랙박스 녹음을 USB에 백업하면서 자신이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무가 부사장이 되면 권력은 더 커질 것이고 과거의 흔적은 더 철저히 지우려 할 것이었습니다. 종팔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무가 차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종팔이 바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전무는 역시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 있잖아. 박모식이. 정리 좀 해. 징계위원회 돌려서 해고 처리해. 이유는 적당히 만들어. 업무 태만이든 지시 불이행이든. 종팔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백미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전무의 얼굴을 보면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무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코를 한번 훌쩍였습니다. 방금 자신이 오래 부린 사람의 인생을 끝내는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전무에게는 코를 훌쩍이는 정도의 무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종팔은 그날 밤 블랙박스 백업을 하면서 해당 녹음 파일을 2번 확인했습니다. 전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사 있잖아. 박모식이. 정리 좀 해. 2주 뒤 인사팀에서 종팔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였습니다. 사유는 업무 태만 및 지시 불이행 누적이었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지각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전무의 어떤 지시도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그런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위원 5명 중 3명이 전무 라인이었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해고였습니다. 종팔에게 소명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위원들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고 통보 당일 종팔은 인사팀 사무실에 불려갔습니다. 전무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모신 사람을 자르는 날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인사팀 막내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젊은 직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종팔 기사님, 징계해고 처리되셨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종팔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징계해고, 퇴직금 감액, 12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종팔은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2주 전 차 안에서 전무의 전화를 들었을 때 마음의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짐을 챙기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종팔의 자리였던 그곳, 기사 대기실 접이식 의자, 차량 관리 도구가 든 작은 가방, 챙길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돌아 나오자 종팔의 발이 멈췄습니다. 자신이 늘 몰던 차 앞에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세차 호스를 들고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새 운전기사였습니다. 이미 후임이 와 있었던 겁니다. 종팔이 징계위원회에 불려가기도 전에
전무는 이미 다음 기사를 구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새 기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대는 종팔이 누군지 모르는 듯 고개를 가볍게 숙였습니다. 종팔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계획된 해고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사 정문을 나서는 종팔의 뒷모습을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매일 드나들던 정문이었지만 이 문을 나서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종팔 자신뿐이었습니다. 수의실 아저씨가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종팔도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종팔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아직 전무를 모시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벌써 집에 계세요? 종팔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회사 안 나간다. 네, 무슨 말이에요? 해고됐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해고요? 12년을 다녔는데 해고요? 이유가 뭔데요? 업무 태만이래.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업무 태만이라고?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는 사람이.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종팔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흥분하지 마라. 그 인간이 한 거죠? 전무가? 종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당장 노동청에 신고할게요. 부당해고예요. 하지 마라. 종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눈빛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네가 할 일은 회사에서 내일 잘하는 거다. 나머지는 내가 한다. 준호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눈빛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종팔은 방 문을 닫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십 건의 수첩과 USB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전무는 흔적을 지운다고 생각했겠지만 진짜 흔적은 이미 종팔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전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귀없는 기계로 살았던 그 남자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해고된 다음 날부터 종팔의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 것은 여전했지만 양복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에 앉아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현관에서 구두를 신다가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집에 있지 뭐. 준호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종팔은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데도 가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종팔은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출근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 38건과 USB를 꺼내 거실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종팔의 진짜 일과였습니다. 먼저 수첩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수첩부터 마지막 수첩까지 거래처 심부름과 관련된 기록만 골라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저렴한 노트에 다시 옮겨 적었습니다. 날짜, 방문한 거래처 이름, 수령인, 전무의 지시 내용, 봉투였던 시기와 상자로 바뀐 시기도 구분했습니다. 정리하고 보니 패턴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분기 말과 반기 말에 집중되는 심부름, 대한정밀의 협력업체 계약 갱신 시기와 정확히 겹치는 날짜들, 그리고 심부름 빈도가 급격히 늘어난 시점은 준호의 발령건 이후와 일치했습니다. 다음은 USB였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전무가 차 안에서 한 전화 통화가 날짜별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업무 통화였지만 그 중에는 종팔이 찾던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상무, 이번 분기 계약 연장해 줄 테니까 알아서 준비해놔. 지난번처럼 한일테크 김 차장한테 연락해. 이번에는 좀 더 넣으라고 해. 물량이 늘었으니까. 야, 성원산업 가서 받아와. 종팔에게 직접 지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가서 받아와. 그리고 종팔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목소리까지. 종팔은 이 녹음들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날짜, 통화 상대, 핵심 내용. 수첩의 기록과 대조하니 심부름 날짜와 통화 날짜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종팔은 일주일을 이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준호가 출근하면 식탁에 수첩과 노트북을 펼치고 준호가 퇴근하기 전에 전부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짊어질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종팔은 정리를 마쳤습니다. 노트 한 권에 깔끔하게 정리된 심부름 기록, USB에 담긴 블랙박스 녹음 파일, 그리고 원본 수첩 38권. 종팔은 이것을 어디에 가져가야 할지 이미 결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사장에게 가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정한 일이었습니다. 전무가 10년 넘게 사장 밑에서 2인자로 있으면서 사장의 약점을 쥐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에게 이야기했다가 전무에게 먼저 흘러들어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뿐 아니라 종팔 자신과 아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회사 감사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무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종팔은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58세의 남자가 서툰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글자를 하나씩 쳤습니다. 기업 횡령 신고, 내부 고발 방법, 검찰 경제범죄. 검색 결과를 하나씩 읽어가며 대한민국 검찰청 경제범죄수사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팔은 양복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매일 입던 검정 양복, 흰 셔츠, 넥타이까지 메고 거울을 봤습니다. 전무차를 몰던 때와 똑같은 차림이었지만 거울 속 눈빛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종팔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수첩 38권, 정리 노트 1권, USB 하나,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10초가 걸렸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참은 사람에게 10초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업 횡령 관련 내부 제보를 하러 왔습니다. 접수 담당 직원이 종팔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에 낡은 검정 양복을 입은 58세의 남자. 직원은 서류를 건넸고 종팔은 또박또박 적어 나갔습니다. 종팔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담당 검사는 수첩의 기록량과 블랙박스 녹음 파일의 구체성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한 수첩과 전무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 개인이 가져온 제보 자료치고는 이례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12년 동안 기록하신 겁니까? 네. 왜 이렇게 오래 기록을 하신 겁니까? 종팔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루를 적어둔 겁니다. 나중에는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제보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은 종팔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정밀과 협력업체 간 금융거래 내역 추적에 착수했습니다. 종팔의 수첩에 적힌 날짜와 거래처가 실제 자금 흐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종팔은 검찰청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서류 가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기록을 모두 넘긴 뒤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처음으로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등받이에 박히던 발길질의 무게가 드디어 내려놓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종팔은 양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이 없는 빈 서랍이 낯설었습니다. 종팔은 서랍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준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검찰 수사는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종팔이 제보한 뒤 약 2주 동안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한정밀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고 전무는 부사장 승진을 코앞에 두고 의기양양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검찰은 먼저 협력업체 쪽을 조사했습니다. 성원산업, 삼정기공, 한일테크를 비롯한 거래처 관계자들을 조용히 소환해 조사한 결과 진술은 일관되었습니다. 오영진 전무가 계약 갱신과 물량 배정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했고 현금은 전무의 운전기사가 수거해 갔다는 것. 전무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오 전무님이 직접 전화해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기사분은 받으러 오신 것뿐입니다. 금융거래 내역 추적도 병행되었습니다. 종팔의 수첩에 적힌 날짜와 거래처를 실제 자금 흐름과 대조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종팔이 성원산업에 다녀온 날짜에 성원산업법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 기록이 있었고 한일테크에 다녀온 날짜에도 같은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에서 전무가 이번에는 좀 더 넣으라고 해라고 말한 시점 이후 실제 인출 금액이 늘어난 것까지 맞아떨어졌습니다. 리베이트 총액이 집계되었습니다. 47억 원. 협력업체 조사, 금융거래 추적, 블랙박스 녹음, 수첩 기록. 네 가지가 모두 같은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대한정밀 본사 대회의실 오영진 전무의 부사장 승진 축하 만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사내 행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양식 코스가 차려져 있었고 벽면에는 오영진 부사장 승진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부사장이 된 오영진은 상석에 앉아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평소보다 더 비싸 보였고 손목에 금태 시계가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사장이 건배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 오영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저 혼자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오영진은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대한정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영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잦아들 무렵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만찬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앞장선 남자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팀입니다. 오영진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포크를 들고 있던 손이 멈추고 건배 잔을 든 채 돌아보는 사람들의 얼굴에 혼란이 번졌습니다. 사장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오영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데는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오영진이 소리쳤습니다. 수사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협력업체로부터 약 47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입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억? 무슨 헛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오영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입에서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현금을 받아온 건 우리 기사야. 박 모시기가 혼자 한 짓이라고.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오영진에게 쏠렸습니다. 부인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오영진 씨가 운전기사에게 직접 지시하는 녹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진술도 모두 일치합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수사 과정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이라는 단어에 눈이 흔들렸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말들이 전부 녹음되어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사장을 봤습니다.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영진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임원들을 봤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1분 전까지 박수를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누구 짓이야? 오영진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오영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뿌리치려 했지만 두 번째 수사관이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하는 금속음이 조용해진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오영진 부사장 승진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 아래서 오영진은 수갑을 찬 채 수사관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단 1시간 전까지 축하를 보내던 사람들은 누구도 그를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반쯤 먹다 만 요리와 건배하다 만 와인잔만 남았습니다. 사장은 빈 상석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영진이 체포된 다음 날 대한정밀은 뒤집어졌습니다. 부사장 승진 첫날에 검찰에 끌려간 임원이라니 회사 창립 이래 없던 일이었습니다. 사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고 감사팀은 오영진이 관여한 모든 계약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영진의 이름이 들어간 서류는 전부 봉인되었고 집무실은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문은 하루 만에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47억 리베이트, 협력업체 뒷돈, 운전기사를 전달책으로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층마다 돌았습니다. 어제까지 전무님 부사장님을 연호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그 사람 그쪽으로 바꿔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사내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종팔. 검찰 제보자가 전직 운전기사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징계 해고당한 그 기사, 지하주차장 구석 접이식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그 사람, 이름조차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던 남자가 47억짜리 비리를 무너뜨렸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사장은 종팔의 인사 기록을 꺼내봤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무사고, 무지각, 무결근, 징계 이력이라고는 해고 직전에 만들어진 업무 태만 및 지시 불이행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 기록을 다시 펼치자 위원 5명 중 3명이 오영진 라인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사장은 이것이 처음부터 짜여진 해고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뒤 종팔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한정밀 인사팀이었습니다. 박종팔 기사님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복직 통보드립니다. 종팔은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해고된 이후 처음으로
내일 아침 갈 곳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복직과 함께 회사 측에서 연락이 한 번 더 왔습니다.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밀린 임금 전액 지급, 위자료, 그리고 내부 비리 적발에 대한 특별 성과금까지 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액을 들었을 때 종팔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도 소식이 왔습니다. 지방 공장 발령 보류건이 정식으로 취소되고 신제품 개발팀 복귀가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차세대 정밀 부품 프로젝트에서 준호가 낸 핵심 아이디어도 원래 기여자 이름으로 정정되었고 이정훈 과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준호가 그 소식을 안고 집에 돌아왔을 때 종팔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개발팀 복귀됐어요. 아이디어도 제 이름으로 다시 올라갔대요. 종팔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입사 합격 소식을 전하던 그날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잘됐다. 종팔은 그 한마디를 하고 다시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준호는 부엌에 서 있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하지만 단단한 등. 그 등이 무엇을 견뎌왔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종팔은 오영진 재판에 앞선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반대쪽에서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남자와 호송하는 수사관 2명. 오영진이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만찬에서 빛나던 금태 시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의 10년은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고 오영진이 종팔을 알아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영진의 입이 열렸습니다. 수천 번 반복해온 습관이었습니다. 아! 그 한 글자가 복도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차나 빼 가서 받아와 왜 이렇게 늦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갑찬 손으로는 등받이를 찰 수도 없었습니다. 종팔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남자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에 다른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전무님, 종팔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종팔입니다. 한 번도 안 불러주셨죠? 오영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등, 더 이상 안 차셔도 됩니다. 종팔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오영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사관에게 이끌려갔고 두 사람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종팔은 검찰청 정문을 나서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저녁 뭐 먹을래?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직 후 첫 출근 날 종팔은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양복을 입고 흰 셔츠 단추를 채운 뒤 건너편 방을 보니 준호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요. 회사에서는 모르는 사이라며.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종팔은 아들을 보며 살짝 웃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자 새 임원 전속 차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종팔이 차 옆에 서자 뒷좌석 문이 열리고 새로 부임한 임원이 내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기사님이시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악수를 청한 것은 이 회사에 들어온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종팔은 내밀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원이 뒷좌석에 타며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행 부탁드립니다. 종팔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뒷좌석이 비쳤습니다. 거기에는 발을 올리는 사람 대신 고개를 숙여 서류를 읽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불에 멈춰 섰을 때 종팔은 습관처럼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준호 생일 선물 시계. 같은 수첩이었고 같은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적히는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종팔은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차는 봄볕 아래로 나아갔습니다. 박종팔이라는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일하고 뒷좌석에서 날아오는 발길질을 참으며 핸들을 잡았던 사람. 비가 와도 디스크가 와도 아들이 인질로 잡혀도 네, 알겠습니다만 반복했던 사람. 전무에게 그는 귀없는 기계였고 회사에서 그는 이름 없는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에게는 귀가 있었고 그 기사에게는 수첩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가끔 이런 사람을 무시합니다. 학력이 없다고, 직급이 낮다고, 힘이 없다고.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함부로 말하고 아무 앞에서나 발을 올립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참는 사람이 기록하고 있었다는 걸 오영진 전무는 수갑이 채워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박종팔은 영웅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하루를 적어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 쌓이니까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성실함이,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꾸준함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곁에도 박종팔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의 등을 차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등이 돌아설 때 당신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될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